일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뭐 북한이 핵 완성 단계에 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고 또 그 ICBM까지도 성공적으로 실험을 끝내서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미 핵을 확보한 북한이 포기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상황이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없고 혹시 있다고 하면은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북한이 핵을 추구하는 이유가 대별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보예요.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체제의 정통성이라고. 네. 안보는 그걸 선군 정신이 등으로 해서 김정일 때 그건 완수했어요. 김정일 때 핵을 이미 가졌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왜냐하면 정통성이라는 건 항상 남쪽하고 비교해서 해요. 남쪽은 눈부시게 과학기술, 경제가 발전되는데 자기는 경제도 발전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체제를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정통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정통성이 깨어집니다. 네. 경제가 관계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후반 때 김정은 이때는 핵무기가 곧 정통성의 기반입니다. 안보와 정통성을 합해서 가져다 주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핵무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무기는 이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 체제 붕괴를 의미한다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미국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죠. 내가 미국에 오래 살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지만은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결국 말려 들어가게 되고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핵을 가진 국가로서의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핵 포기시키려고 애를 자꾸 쓰는데 지금도 뭐 강압으로 이걸 다 하려고 하는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그 핵을 파괴하든가 이래 할 능력도 없습니다. 네. 체제를 정복할 수 능력도 없습니다. 한반도 같은데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미국 여론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지상군 지금 뭐 시리아나 이런 중동에 좀 나가는 것도 몇 천명씩 나가는 것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아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말할 수 없는 수의 지상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군도 말할 것도 없고. 왜냐? 지상군이 안 들어가면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네. 전부 땅 밑에 다 있고 어디에 숨어 있으니까. 네. 그 지도청이 어디에 있는지 김정일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거는 이미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상전 투입하지 않으면은 이건 어렵다라고 보고를 이미 해서 그러면은 밀리터리 옵션은 없던 거로 하자라고 얘기가 된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 뭐 테러 지원 국가로 이렇게 지목을 해서 리스트에 올려놓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 외교 정책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국내 정치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미국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1년이 됐는데 앞으로 1기만 해도 처음에 3년이 아직 남아있거든. 혹시 재선이 되면 7년이 남아있거든. 그렇죠. 그래 3년이 남아있다 그래도 이건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핵 무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국내적으로 자기가 어려우면은 외부에 화를 만듭니다. 네. 국내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impeachment, 네. 그것이 네. 탄핵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 운동만 이렇게 일어나고 의회에서 하고 지금도 그 여론이 그렇게 나쁜데 이분을 지지하는 여론이 그렇게 나빠요. 30몇 %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국내의 정치적인 생명을 활성화 또 그걸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요? 의회 동의 없이 선전포고하고 전진할 수 있죠. 그러다가 국내에서는 망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주로 개인 회사처럼 공무성이나 이 백악관을 움직이는데 자기가 경험한 거는 호텔업 이런 것밖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개인 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돈 벌이는 거라. 그래서 대통령이 좀 되면은 미국 돈 벌이게 하겠다. 그게 아메리칸 넘버원이거든. 미국 돈 많이 벌이게 하겠다. 보십시오. 외교 정책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가 다니면서 무역 관계를 이제 개통시킨 그걸로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미국이 국내 여건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에요. 중동도 그렇고 시리아도 특별히 그런 데서 이제 미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핵 국가로서의 북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배제하지 않고 북한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 확산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조약도 지금 파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실책도 많지만은 핵무기를 이 사람이 이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놔서는 안 되겠다. 이 여론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은 대통령이 핵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의회 동의 없이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뭐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법안 만드는 작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국가 군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회 동의 의논하고 언론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언제 기습 공격이 됩니까? 요새는 기습 공격하지 않으면은 선제 공격을 해서 그걸 잡지 않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보십시오. 만주에서 중국의 그 국내 공산형 객동 장제석 싸움할 때, 거기에 내가 어릴 때 정말 고생했습니다. 사람 죽는 것을 파리 죽는 것처럼 밖에 생각 안 하는 곳이고, 또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생명만 살려가지고 이제 조국이라고 돌아오니까 6.25 사변이 덜렁 터지네. 그러니까 6.25 사변 때는 만주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게 비행기입니다. 만주에 국내에 내란 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 6.25 사변 때 내가 어릴 때 와서 보니까 비행기가 매일 폭탄이 널찍고 야단이에요. 평양은 폭탄 10,000개가 떨어졌어요. 10,000개가. 평양에 한 200만 인구가 살고 집도 많지 않은데 폭탄이 10,000개 떨어지니까 문자 그대로 잿더미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 마치고 나서는 땅굴을 파기 시작했거든. 네. 그것이 지금 평양의 지하철도 지하 100m 밑에 내려가면은 운동장들입니다. 아주 큰 것이에요. 평양지문이 다 내려가서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전쟁, 우리 조국의 불행한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일 때 그 사람 죽고 비행기 폭격받고 거기서 몇 번 죽을 뻔 하다가 제가 결국 살아나서 이제 아이고 전쟁을 없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 왔습니다. 네. 미국이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왔느냐. 인류가 나오고 나서 근래 와서 근대사에서 전쟁이 제일 주역을 한 것이 미국입니다. 네. 1차, 2차 내전을 포함해서. 그래서 미국이 왜 전쟁을 저렇게 일으키는가, 전쟁의 광리를 하는가, 그걸 좀 가서 좀 착실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없애야 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기독교인이 내가 13살 때 되었어요. 네. 왜 되었느냐? 아니 성경을 보니까 이해도 못할 아주 명언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요 말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전쟁은 없겠구나. 그래서 미국같이 기독교에 어떻게 그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면서 사는가, 그걸 내가 섭득도 하고 또 실천도 해보자. 그래서 미국 왔어요. 네. 거의 50년 넘는 생활을 여기서 보내셨잖아요. 그동안 연구하시면서 어떻게 좀 전쟁을 없애는 방법 찾아내셨나요? 찾았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540페이지 되는 책이 나왔어요. 네. 그 책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영어로. 그러면서 blessing or curse, 이게 축복이냐 또 이게 저주냐, 이것을 제가 푸는데 이 가만두면은 저주가 돼요. 전쟁 바닥에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은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안보 체제와 안보 문화와 안보 삶에서 평화 체제와 평화 문화와 평화 방법으로 사는 그거예요. 안보와 평화, 그 두 사이에서 완전한 전쟁과 인류의 참 멸망과 그리고 우리가 지상 낙원을 해 살아가는 서로 그 부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느냐. 그건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네. 사실 지금 북한 핵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는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핵 확산을 금지하는 협상을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남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진다. 더 통일이라는 게 오히려 북한에 의해서 남한이 점령당하는 통일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한반도 통일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이 경제 발전도 됐고 과학 기술 많이 발전됐죠. 그런데 이게 밑이 튼튼하지 않아요. 밑이 빠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안보 의식과 안보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 그런데 안보는 또 이 남쪽에, 우리의 남쪽에는 안보 능력도 없어요. 미국 의존하고 다 미국 무기 가지고 다 지금 의존해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미국의 안보 문화와 안보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제일 나쁜 것이 군산 복합체. 이게 미국을 망친 원흉이 군산 복합체입니다. 군산 정치, 이 세 개가 야합이 돼서 복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얼마나 타락되고
부패가 많은지 모릅니다. 군산 백복합체 안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 남쪽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군산 복합체가 있으면 거기에는 부패가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남쪽의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음대로 못할 군산 복합체의 입김에 의해서 네. 그러한 남쪽의 안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북한은 이 안보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같이 강국도 가서 공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격이 나올 것 같으면. 반격이 나와서 미국 본토가 무슨 핵무기로 망하게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극동에 있는 미군들이나 또 한국 전체, 일본 전체가 지금 공격 파괴의 대상이 되어 있거든. 네. 이것은 우리가 또 정난한 과학적인 현실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 많이 했고 이랬지만 안보를 저렇게 해놓으니까 이 밑이 빠졌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할 방법은 지금 안보를 서로 경쟁을 지금 쭉 하잖아요. 한국은 미국 대통령 방문 오면은 이 무기 달라, 저 무기 팔아달라, 공짜로 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게 팔아먹지. 그래서 달라고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보가, 그 군사 통수권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안보가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은 자기 혼자 안보할 수 있다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핵무기를 당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깝게 돈을 벌여가지고 전부 무기 사는데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은 돈을 가지고 핵무기도 만들고 더 정밀성에 있는 유도탄을 만들고 이런데 이제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서 누적할 거예요. 지금 몇 개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 추측에는 지금 한 20개, 24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년만 가면은 100개, 200개 이렇게 막 생깁니다. 그렇게 있을 거라는 추정은 어떤 근거로 생각하세요? 자기들 그 원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라늄 얼마든지 있지. 과학기술 얼마든지 있지. 그래서 이게 이제 안보 경쟁을 하면은 미소가 경쟁한 것처럼 핵무기 수가 누가 더 많으냐. 이게 북한이냐 중국이냐. 이 공산권 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요. 2차 대전 때, 그 후에 또 냉전 때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이 누가 핵무기를 더 많이 가졌느냐. 이거 가지고 공비 경쟁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핵무기 대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한테 핵무기를 수입해서, 핵무기 과학을 수입해서, 과학자를 고용해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중동 국가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시장은 개방된 시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핵무기와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 경쟁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희생당하는 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다 희생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들여버리고 우리 해보니까 별 수가 없더라. 그래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남북 관계는 평화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평화가 뭐냐? 평화는 전쟁 안 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평화대로서의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이질과 이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국가도 세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질과 이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동질과 동질 갖다 놓으면은 서로 부수든가, 경쟁하든가,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동질 사이에는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조화라는 개념이 하모니 아닙니까? 네. 그 이질이 한다고 아주 그 상식적이면서 아주 그 묘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관계에서 경쟁 관계, 누가 핵무기 파괴력이 더 있느냐, 돈이 더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할 게 아니고, 네. 과학 가지고도 경쟁을 합니다. 과학도 질이 달라가지고, 북한은 사이버 과학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핵무기보다,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세계적으로 사이버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는 북한은 굉장히 앞서가 있다고. 사이버 전쟁에서는 그러한 아주 그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평화, 이질과 이질의 조화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 내지는 통일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안보 경쟁 체제로만 가다 보면 끝이 없는 거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 안보 경쟁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 평화 체제로 변화를 주려면은 결국 남북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이제 어느 사회든지 국가든지 그 역사의 산물인데, 네. 환경의 산물인데, 한반도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남북 관계도 그렇고 한 4가지 5가지 큰 그 흐름에 휩쓸려서 그래요. 네. 그 첫째가 일본 식민 정책입니다. 네. 식민 정책이 한반도 전체를 잡았는데, 그게 일본 정책이 창씨 개명까지 넣어가지고 굉장히 혹독하고 철저했다. 네. 이 경험이 없었으면은 김일성이 우상화도 안 됐고,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 인민공화국도 서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면 김일성을 이해해야 되고, 김일성을 이해하고 하면은 김일성이 일제시대 때 어떤 역할을 했다고 북한 사람이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항일 투쟁의 그 결과라고 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요새도 항일 투쟁 정신, 투쟁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요새 북한 인민군들 군복 입은 거 보면은 네. 빨치산 군복을 또 다시 찾아내가 입고 있다. 네. 그만큼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 이것이 오늘 북한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한국도 일본에 대해서 무슨 좋은 관계 가진 건 아니거든. 일본 때문에 한국의 반일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민족의식도 강하고. 그래서 남북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이질성과 동질성을 알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는 역사적으로 쭉 흘러나오죠.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이 일어났거든. 네. 전쟁이 1950년 일어나고 53년까지 가고,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동란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냉전이지. 세계 냉전이고. 그래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공동 경험은 뭐냐? 이산가족이에요. 네. 이산가족 하면은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이외에는 이산가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강한 유교로서 가족이 단결돼가지고 이걸 이제 강압에 의해서 헤어졌거든.
그 이 얘기들 들으면 제가 이산가족을 찾아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업적도 좀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산가족들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정서가 한이에요. 이산가족들이 한의 원상이라고. 한. 그 이산가족을 모르면 한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산가족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 수양을 해가 이산가족의 한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산가족은 찾아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를 메고 저 동북 삼성의 만주에 돌아다니면서 1980년도 초에 그 이산가족들을 찾아주려고 보니까 아예 한 군데 가니까 나이가 90이 넘은 영감님이 곧 죽을 영감님이 나 이산가족 좀 찾는데 도와주시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의 KBS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사진을 방영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내 카메라를 보고 하는 얘기가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더라고. 90살 된 사람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자기가 찾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예요. 그럼 아버님 돌아가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무덤이라도 가서 무덤이라도 손으로 좀 파면서 그래야지 내가 이산가족으로서 한이 풀리겠다. 그렇게 이 영감님이 저한테 독백하셨어요. 그런 거 보고 이산가족의 한이라는 거는 만나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남북 정부가 무한하게 못 해줬잖아. 만나면은 하루 좀 이틀 만나고 악수하고 안고 울고 사진 찍고 헤어져 버리고 그게 무슨 이산가족 만남입니까? 그래서 그 이산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6.25 사변을 겪으면서 이산가족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25 사변 마치고 나서 들어선 것이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따로따로 되어가지고 냉전에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민주주의 여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결국 오늘날까지 넘어왔거든. 이 가운데서 안보 문화가 생기고 군사 문화가 생기고 이 가운데서 그 남북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차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은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였고 남한은 어떤 종류의 자본주의였거든. 사회주의는 그 철학적인 가치를 평등해주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자유에 둡니다. 그 인류 사회가 나오고 나서 이념이 큰 맥락이 두 개입니다. 평등이냐 자유냐. 평등과 자유가 같이 공유하는 낙원이지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등과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고 또 이루는 그러한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죠. 남북 관계에서 통일 문제를 우리가 논하려고 하면은 이질성과 동질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질성 가운데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한쪽은 개인주의고 다른 쪽은 단체주의입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조선 그 노동당이 지배하는 단체 국가고 남쪽은 철저하게 자본이 이끄는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이질성. 이게 하나 있고, 둘째 큰 거는 세계주의와 민족주의예요. 북한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입니다. 남한은 철저하게 세계주의입니다. 이 세계주의에서 제일 근간을 이루는 것은 돈입니다. 국제사회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원칙이에요.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돈 많이 가지겠다. 이것이 이제 남쪽에 그 정서고 북쪽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개인주의와 그 단체 그게 하나고, 둘째는 남쪽은 내가 얘기를 했듯이 세계주의면서 글로벌리즘이 있고, 북쪽은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에요. 네. 이건 또 철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조화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셋째는 남쪽은 물질주의의 경제주의입니다. 네. 북쪽은 관념주의의 또 이념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현실주의와 북쪽의 추상 내지는 이념주의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남북을 보면은 남쪽과 북쪽이 통일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걸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 죽습니다. 다 마찰이 돼가지고 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비관론을 제가 긍정을 합니다. 통일이 가능한가 하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 가능은 하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 논리를 전개한 것이 제가 학자로서 변정법적 통일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변정법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지만은 정반합 이래가 역사가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정의 반으로 어떤 요건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정의 반으로 승화가 되느냐. 그건 변정법을 잘 보면은 자기 안에의 내재적인 모순을 극복하는 데서 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의 모순, 자기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게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정에서 반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모순 이런 거를 찾아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남쪽의 취약점과 모순을 찾아내서 인정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북쪽은 북쪽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쪽의 가장 모순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 저는 학자로서 상대적 박탈감, relative deprivation, 영어로는 그렇죠. 그게 남쪽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다 같이 그러지만은 계급 사회입니다. 돈 있고 재산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없는 사람 따로 있고 그 간격이 굉장히 넓고 거기에 마찰이 생기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역사에 여러 가지 체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체 내에서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해소시키는 지혜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통일의 길입니다. 그래야 정에서 반으로 넘어갑니다. 북한은 그럼 뭐냐?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니고 절대적인 박탈감이에요. 절대적인 빈곤.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이념이 좋고 해도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가해서라도 극복해야 됩니다. 혹자는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내지 군사 지식과 군사 무기 등등을 국제시장에 가서 파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무기를 저에게 다 팔아먹고 한국도 떠맞춰서 팔아먹는 것처럼 북한도 많은 중동의 나라들이 북한 무기 지식을 수입할 겁니다. 거기에서 적지 않은 수입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적인 빈곤을 해소시켜야지 통일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게 반을 정해서 반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 자기적인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한 방법을 해야 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합을 또 찾아야 됩니다. 합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민족의 이질성을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건 그만두고 동질성 이것도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1981년에 처음으로 북한 가서 그 후에 그전 매년 다니다가 90년대에 와서는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해서 한 50번 이상 북한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북한과 남한과의 차이점이 어디 있으며 동질점이 어디 있느냐, 동질성이. 그 질문이 내한테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질성은 눈에 착착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동질성은 이질성보다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큰 맥락이에요. 그래서 동질성은 아주 열심히 안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봐도 보이는 것이 또 동질성입니다. 제가 한 50년 있으면서 북한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처음 가니까 이질성은 다 눈에 또 체험이 되고 이런데 그 다음에 오래 가니까 깜짝깜짝 놀랄 것들이 일어납니다. 말이 같다, 언어가 같다 하는 우리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보더라도 의식구조가 같다, 사고방식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지금 결코 안 됩니다. 또 언어가 같기 때문에 통신도 되고 또 우리가 통일을 평안하는 것은 통신을 내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데 그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동질성 가운데 우리 오래 같이 사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것이 유교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고 우리가 또 양심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과 양심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개념 가운데 남북이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저 사람,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남쪽에도 북쪽에도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인간보다 나은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사람 만드는 것이다. 또 인간의 성장도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남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질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이런데 그 양심이란 말은 결국 절대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과학적으로 정의도 안 되지만은 양심도 없어? 그럴 때 양심이라는 절대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남쪽과 북쪽의 문화에 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을 권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의식 문화를 창달시켜야 통일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질성과 이질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원칙적으로 해서 이질성을 그냥 이제 강압에 의해서 통일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질성을 조화에 의해서 또 변정법적인 정반합에 의해서 동질성을 창출시켜야 되겠다. 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학자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질성과 동질성과 우리 통일의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는 합쳐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셨었나요? 서로 달라야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서로 달라야 합쳐질 수 있는데 그 다른 거는 어디에서 다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문화, 컬처에서 의식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지 civilization, 문명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동질성은 문명의 차원의 인간의 저변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질성이라는 건 교육이나 정치 경험이나 이런 데 있어서 형성되는 것이 문화의 또 정치 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질성은 그런 것 때문에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해서 극복해야 되고 동질성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죠. 그러나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크게 봐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고 말을 해서 서로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통일의 이 문명적인 아주 저변에 흐르는 이것을 유교적인 것도 있고 유교라는 건 문명의 차원이지. 그러나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뭐 정치 이념적인 것은 문화의 그 범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구별을 좀 하면은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요. 이제 자유가 일단 보장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자기 반성이라는 게 일어나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북한 같은 체제는 사실 자기 반성을 해서 변화를 꾀한다라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자기 반성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요. 네. 북한은 개인적으로 뭐 사고할 수도 없어요. 단체 따라가야지. 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단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네. 조선노동당에서 우리 경제 살려야 되겠다. 지금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여건에서 모순되는 것을 극복하려고 시도를 해야지요. 네. 그런데 네. 제일 내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나와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로 투쟁을 하고 했지만 결국 그 투쟁의 원상은 자유냐 평등이냐 이겁니다. 자유냐 평등이냐. 평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평등 중에 제일 평등은 자유재산 다 없애버리면 평등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거든. 네. 그 자본주의는 자유재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조화하느냐 이것을 인류가 오늘날까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풀자. 네. 우리 민족이 사실 일제 혹독한 식민정치 거기에서 또 냉전이라는 데 세계 질서에 휘말려가 이렇게 고생했지. 분단이 됐지. 이산가족도 나왔지. 이러한 아픈 경험이 공짜로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민족이면은 그걸 한탄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거기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그런 불행한 데서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거 할 것을 난 어디서 보느냐면은 평등과 자유를 조화시키냐. 네. 이거예요. 평등과 자유를 조화시키냐. 그런데 그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땠냐면 가정이라는 거, 이게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은 평등한 거예요. 가족의 사람들은 뭐 평등하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평등하죠. 가족 관계는 전부 다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사랑이나 정이나 이런 게 의해서 조화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래 아까 얘기하는 중에 우리 동질성 그건데 우리 민족의 동질성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정이 있다. 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민족. 정의 개념이 있다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 가정은 정의 결정체입니다. 사랑과 정의 결정체예요. 정이라는 말을 참 그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민족이 고유한 말입니다. 우리 민족 정이 있는 민족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주 심오한 얘기라고. 정 안에는 평등도 있고 자유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래서 이 정을 우리가 가지고 사회주의의 정치 이념과 가치관과 자본주의 이념 가치관을 조화시키는 그러한 민족이 되면은 어느 세계 인류 국가나 민족이 하지 못한 또 가장 지금 현 단계에 필요한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게 더구나 아이시스 테러리스트가 나오고 하는 게 정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는 문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 사회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평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에 의한 문화고 평화라는 건 아까 얘기한 이질과 이질의 조합인데 남북을 보면은 이렇게 이질적인 사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조화가 되고 통합이 되면은 이렇게 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큰 평화의 가능성을 이 분단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필요한 큰 평화를 만들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긍지나 우리 민족의 세계사적인 역할을 찾아야지. 뭐 컴퓨터 칩스 몇 개 더 팔아먹고, 무기 더 팔아먹고, 여기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적인 소명감을 가지자 하는 그게 이제 제가 가지는 거고. 실제 현실에서 그러면 남북한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한반도가 통일국가가 되는 거는 이건 비현실적이거라는 걸 우리가 알겠고요. 예.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이 제안하시는 어떤 그 통일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면은 2004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어요. 네. 그전에는 정주영하고 김정일이가 만났고,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6.15도 그렇지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방제 이외에는 통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연방 국가가 통일 국가냐? 절대 아니죠. 통일로 가는 중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것을 우리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이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그래 남북이 경제협력을 지금 개성 공업단지가 생겼잖아요. 거기서 남쪽에서 100여 회사들이 가서 그게 만들고 북에서는 5만 년 노동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이래서 10여 년 동안 잘 해왔습니다. 둘이 다 행복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건 이제 소위 윈윈 하는 서로 이득을 보는 거거든. 개성을 지금 다시 개방해서 확장을 시키는데 그 텍스타일
이런 데만 하지 말고 네. 심지어서는 컴퓨터 이런 그 4차 과학혁명의 산물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양화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세계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어느 경제도 한 나라가 지금 존속할 수 없습니다. 국제 세계 경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외국의 어느 나라 자본이나 어느 나라 기술이나 다 유입을 해야 됩니다. 직접으로 하기가 지금 현재 나쁘면은 간접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개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게 고려의 도읍입니다. 그래도 수백 년 통일국가로 있었던 외세의 의지도 하지 않고 큰 자부를 가진 것이 고려고 고려의 태조 그 왕이 능이 개성에 있습니다. 개성에 가면은 그런 민족적인 게 많습니다. 성균관도 있고 선주교도 있고 그래서 개성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그 혈통을 가지면서 긍지도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개성을 개발하는데 개성 작은 도시 그것만 하지 말고 이걸 이제 남북이 합의만 하면은 해주도 넣고 심지어는 인천공항도 공유도 하고 또 동쪽으로는 뭘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면 디밀리터라이드 존 비무장지대 이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개성 국가에서 이게 4km에 150여 마일이 되니까 그 적지 않은 평화 공원입니다. 60여 년 동안 사람 안 살았지 무기도 안 살, 거기는 완전한 자연 생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보기 또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평화촌이 됩니다. 그게 과학자들도 오고 수학 여행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 개성 도시에 그런 것을 또 연구하는 환경대학도 있어야 됩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와서 거기 가서 연구하고 또 평화대학도 만들어서 이질과 이질을 하는 그러한 평화대학을 만들어서 거기는 또 제일 중요한 게 음악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양음악과 서양음악을 조화시키는 음악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제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고유한 음악 표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감명받은 것은 창입니다. 창. 그리고 창음악을 서양음악에 이렇게 또 남쪽 음악에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같이 한다든가 뭐 같이 해서 예술적인 방면에 발달시킬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입니다. 동양의학과 저기는 고려의학이라고 그래요. 고려의학과 서양의학을 조화를 시켜가지고 예방의학과 진료 그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하는 의과대학을 만들면은 이걸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학자들이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대학, 평화대학, 의과대학, 예술대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평화도시로 개성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관광산업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개성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개성의 국가 행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세금 받고 북쪽에서 세금 받고 그래야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자산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개성에서 민족 자본가
민족 자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남쪽에 삼성이요, 현대요, 다 좋지만은 이건 남쪽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경제는 좀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족 경제를 키우는데, 거기에서 해외 동포 내지는 외국 사람까지도 개성에 초청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이 이 대학교에서 하자. 네. 이걸 지금은 문재인 정권하고 북의 조선민주공화국하고가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그 DMZ는 UN에서 관여를 하니까 네. 남쪽과 북쪽이 악수를 하고 우리가 이거 우리 가져오는 거나 우리 평화적으로 하겠다. 그럼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그리고 그걸 세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론 조성을 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재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독재 시스템인데 과연 그 독재자가 만약에 통일을 한다거나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를 지금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 결국은 포기하지 못할 텐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연방이라는 거는 두 이념과 체제를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 통일 지붕을 만들자 이거든. 한 지붕 밑에 남쪽적인 요소와 북쪽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 살자 이거든. 살면서 뭘 제한된 것만 공동으로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부엌만 공동으로 이용하자.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다 살고 오고 가고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마찰이 되고 교통이 되고 통신이 되고 이해가 정진이 되고 이러면은 통일 말하자면 여건이 무르익는 거지요. 그래서 연방이라는 거는 절대 통일 국가가 아닙니다.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줘서, 그 여건이라는 건 한 지붕 밑에 우리 살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연방이라는 걸 통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과정이. 그렇지. 과정이냐. 근데 그 뒤에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자기 부정적인 걸 극복하고 그러면 두 사회가 좀 나은 사회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북의 김정은이가 독재자인데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독재 조정에 가장 공통된 독재자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아이들이 뭘 아는데 정보가 있나 자료가 있나. 그러니까 이 가정 같은 독재 국가는 괜찮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 독재 아버지가 가정은 가장 원숙한 매니저라고. 두드리고 패는 것이 가정이 아니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조화 만드는 사람, 결국 평화 만드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통치자는 북한 안에서 평화 만드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 가정이라는 게, 유교적인 가정이라는 걸 좀 더 우리는 창의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고, 그 실체를, 본체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북한의 독재자도 마치 가장이 독재하는 것처럼 하는 독재자가 되라 이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지금이에요. 문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촛불 민주주의거든. 이 촛불 혁명이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남쪽은 진짜 촛불 국가로 만들어야 되고 북쪽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촛불공화국을 만든다는 건 뭐냐? 사람 중심으로 돼야 돼요. 돈 중심, 물질 중심, 제도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왜냐? 촛불은 사람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체온을 느끼는 손에 촛불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불이 사람이 이한 거다.
그 엄청난 진실이고 또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촛불 민주주의는 사람에 의한 민주주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촛불이 한두 개 이래 흩어져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있었던 것처럼 수십만, 아니 100만 이상 촛불이 모여가지고 환하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민주주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서 개인주의로 갈 게 아니고 그 공동체의 그 성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 본질이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민주주의가 그 개인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그 우리나라도 남쪽에도 개인적으로 가면은 파괴되고 말해요. 매일 뭐 비슷한 혁명 같은 거, 구제다 같은 거면 자꾸 나고 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에 대해서 우리가 혁명적인 이해를 하고 또 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남쪽에는 변정법적인 자기 발전을 유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이 되면 엄청난 인류의 공헌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조선민족, 한민족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금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그래. 그 비무장지대를 지금 이제 평화단지로 조성을 하려면 일단 비무장지대를 지키고 있는 유엔사가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였던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는 과정부터 먼저 겪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단추가 그거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거부터 지금 막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전쟁을 예방하기 수 있는 방법은 꼭 하나뿐입니다. 평화조약을 만들어야 돼요.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조약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휴전에 사인했으니까 이 휴전을 평화조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둘이가 합의를 해야 돼요. 그 평화조약을 하기 위해서 그럼 평화조약을 보게도 원하고 미국에서도 원해요. 그런데 그 내용과 전제 조건이 뭐냐? 여기 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차이 있는 건 회담에서 해야 돼요. 다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북에서는 그럼 너가 미군 철수해라. 그럼 우리 미군 철수는 못해. 이러면 왜 못하느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는 수도 있어요. 네.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것도 있고, 군사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여튼, 그럼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미군의 역할을 재정립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미군 역할이라는 게 그 안보를 북에서부터 이걸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경제 내지는 문화적인 집체로 미국의 대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컨대 해서 미군의 역할을 재정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이 그런 정도는 우리도 용납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일단 대화 자리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라라고 전제 조건을 자꾸 거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역사로는 그거는 정말로 수십 년 내가 앉아가 보고 있는데 그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지성인들이나 많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양,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해줘야 되고, 북한을 동참시켜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해야 된다. 예컨대 비확산 문제를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서 또 체면을 세워주면서 해야 된다.
이 미국은 그것도 몰라요. 체면이 뭔지 모른다고. 네. 체면만 세워주면은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 평화가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앞으로 지금 2017년인데 한 2년 사이에 거세가 돼야 돼요. 가능할까요? 지금 오히려 탄핵 얘기가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요즘은. 그 미국에 필요한 거는 촛불혁명이라고. 탄핵은 촛불이, 그러니까 인민들이 참여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시켜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어놓는 그 제리맨더링이라고 그게 해가지고 선거 자꾸 되려고 그러지. 이건 부패된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타운홀 미팅 같은 게 그게 촛불의 한 미국의 모습입니다. 타운홀 미팅을 어디든지 많이 하고 촛불 혁명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장본인으로서 촛불 민주주의를 이론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정치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서부터 단추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단추 푸는 건 뭐 남북이 남쪽에서 북쪽하고 지금 남쪽 정부하고 북쪽 정부가 개성을 풀어줘야 돼요. 그게 첫 시작이어야 된다. 개성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끊는 것을 그렇죠. 그걸 다시 복귀시켜야 돼요. 그 단순한 경제협력 체제를 산업단지를 넘어선 이제 발전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성 발전 범민족 남북을 합해서 세회를 합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거 하시오 양 정부에 그 진언을 하고 DMZ 같은 거는 UN 같은 데 진언을 하고 그래서 지금 참 말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peace mediation을 하는 peace negotiation은 아니고 북의 입장에서 negotiate 남은 낙의 입장에서 negotiate mediation은 객관적인 권위가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해외동포나 또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간을 좀 주어서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벗고 들어가 일을 하죠. 그걸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통일국가의 헌법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돼요. 북쪽 사람, 남쪽 사람 다 모시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에 얘기하실 때는 남한이 미디에이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디에이션 해야 된다. 지금 남북 얘기고 평화 얘기는 뭐 다자간에 지금 미디에이션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개성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걸 남한 정부가 좀 앞장서서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개성을 다시 오픈시키고 그리고 그 DMZ가 평화촌으로 조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한이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돼가지고 북한과 미국 간에 평화조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남한이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뭐 그런 단계가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유엔에 회의를 해서 유엔으로 하여금 DMZ를 풀어주게 이렇게 DMZ만 풀어주면 그 내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널드 트럼프 같은 것이 DMZ에 가가지고 트럼프 호텔 짓고 싶어야 하다는 거야.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값을 되게 매겨가지고 호텔 누구라도 와서 호텔 좀 지으라. 할 일이 많아요. 이거 평화촌이 만들어질 수만 있다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죠.